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뚜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에 산 책들이랑 연관된 최근 읽은 책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따끈하게 최근에 산 마거릿 애트우드의 도둑 신부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저는 1권 먼저 샀는데 이거 절판된 책 뒷면 소개글이 되게 흥미롭거든요. 읽어보자면 단 하루만이라도, 단 1시간만이라도, 어쩔 수 없다면 단 5분만이라도 지니아가 되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자들을 이용하고 남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판파탈 지니아와 그녀를 증오하는 동시에 두려워하고 동경하는 세 여자. 거울처럼 대비치는 그들의 복잡한 심리와 내면의 상처를 동화적 모티브로 풀어낸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하는데 수지가 연기한 그 안나가 생각나기도 하면서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는 키슬링의 톰보이라는 작품인데 왜 이걸 표지로 했을까 괜히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욘포세의 멜랑콜리아, 요것도 샀는데 저는 믿음사 세문집을 좀 모으는 편이지만 책등이 검은 건 얘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 기준 희귀하고 그 와중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이니까 괜히 더 기대가 되고 책 뒤에 읽어보니까 화가가 주인공인 것 같아가지고 괜히 더 궁금해집니다. 저는 음악 쪽보다 미술 쪽 예술가들을 좋아해가지고 전시해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요 표지 속 그림도 너무 이뻐요. 몽환적이라고 해야 하나? 책 뒤에는 삶에 자리한 사랑과 죽음, 불안과 허무의 원천에 예리하게 파고드는 시선, 시적 언어와 침묵으로 직조해낸 고독의 영혼의 아득한 초상이라고 하는데 뭔가 쉬워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화가가 등장해가지고 생각이 난 건데 최근에 제가 화가가 주인공인 하지은 작가님의 녹슨다를 읽어봤거든요. 이거 읽고 시간 순삭당했습니다. 주인공의 아빠가 화가였는데 재능이 없었고 결국 스스로 막 비관하면서 자살하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주인공이 성당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고 청소 중에 이제 디베 자작이라고 자신의 시종으로 주인공을 스카우트해 갑니다. 디베 자작은 약간 라장 가문으로 좀 메디치 가문처럼 예술을 중시하는데요. 주인공은 피는 못 속이는 건지 자연스럽게 흙바닥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아빠처럼은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누구도 모르게 그리고 바로 그림 그리면 바로 지우는 식으로 누구에게도 알리려고 하지 않았지만 디벨이 주인공의 그림을 보게 되고 왜 도제로 안 들어갔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뭐 사정이 있겠거니 하면서 디벨은 자신의 초상화를 부탁하게 되고 다음날 이제 공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더니 주인공에게 그림 한번 그려봐라 이러는데 주인공은 흙바닥에서만 그림 그릴 줄 알지 붓이랑 물감을 처음 접하다 보니 결국 자신의 흙그림을 선보이고 공방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고 다들 놀랍니다. 근데 주인공이 재빨리 지워가지고 자신은 막 높으신 예술가분들 흉내낼 생각 없고 화가 될 생각 없다고 이렇게 못 박으니까 그 행태에 약간 다들 막 좀 빡쳐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의 재능이 있음을 느끼고 되게 희미하게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쓸쓸함? 이런 거 복잡 기묘한 멜랑콜리한 마음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자작은 쓰러지고 몸져 누워있는 상태에서 주인공에게 초상화 작업을 맡겨도 공방에 갈 생각 없으면 가끔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의 이름이 공개되는데 바로 파도 조르디. 운명을 결국 거스리지 못해 역사에 기록되는 천재 화가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주인공 파도와 대립되는 시세로가 감초라고 생각합니다. 시세로 과거가 외전격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새삼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사연이 있는 놈이란 게 하나의 찌통 포인트였습니다. 다 읽은 표지 디자인도 다 의미가 있었구나 바로 알 수 있고요. 저는 보이듯이 기묘한 저택이 입문작이었는데 이 책도 상당히 분위기가 비슷해서 좋았습니다. 하지은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도 하나씩 읽어볼 생각이 있고요. 다음은 산지 좀 됐지만 자랑하고 싶어서 소개하는 에드거 앨런 포 전집 완전판 세트입니다. 이거 한동안 품절된 거였는데 출판사 분들이 다시 한번 출간해줘가지고 되게 너무 기뻐요.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했습니다. 날이 서늘해지면서 추리, 미스터리, 공포, 서스펜스 이런 거 소설 읽기 좋잖아요. 전설이 아닌 레전드, 심지어 작가 본인의 죽음도 미스테리 그 자체인 미스테리계의 대부, 포의 전집 시리즈 못 참았습니다. 세트판은 표지가 한 겹씩 더 씌워져 있는데 디테일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가의 살인인데 웬 괴물이 있고 사람들 손이 자세히 보면 토막나 있거든요. 요게 추리 공포 단편선이고요. 첫 문장을 읽어보자면 분석이라는 정신적 특성은 그 자체만으로는 거의 분석이 힘들다로 시작하네요. 두 번째는 타르 박사와 페더 교수의 요법이라고 사람들이 만찬 같은 걸 하는 중인데 뭔가 신체의 한 부분씩 기괴합니다. 이건 풍자 유머 단편선인데요. 역시 앞에를 읽어보자면
1800년 가을 프랑스 남부지방을 여행하던 중 가던 경로에서 몇 마일 떨어지지 않는 곳에 파리에서 의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립 정신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곳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로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정신병원 탐방이라 기묘하네요. 세 번째는 한스팔의 전대미문 모험입니다. 보면 어느 울창한 산속에 있는 한 마을인지 섬인지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네요. 요게 환상비행 단편선인데 첫 문장은 최근 로테르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도시는 학문적으로 굉장히 흥분한 상태처럼 느껴진다로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낸터킷의 아서 고든 핌 이야기로 회오리에 빨려 들어가는 한 배가 있네요. 이 책은 장편 소설이라고 하는데 앞장 서문을 읽어보니까 주인공이 모험을 했고 이걸 주변인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다들 이건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주인공이 좀 머뭇거렸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일기를 쓴 게 드물어서 진실을 조리 있게 쓸 수 없는 것 같고 다른 이유는 너무 불가사의하기 때문이라는데 약간 프랑켄슈타인이랑 드라큘라가 생각나는 책이네요. 다섯 번째는 글쓰기의 철학으로 울창한 정글 속 되게 높이 올라간 한 사람이 돋보입니다. 이 책은 작법 에세이라는데 괜히 이런 거 읽으면 추리소설 한번 써보고 싶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까마귀로 표지는 어느 해안 절벽, 날고 있는 까마귀 이렇게 그린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이 시 전집으로 유명한 시인 에너벨리가 있어가지고 읽어보고 싶었던 책입니다. 요 표지들이 다 합쳐지면 까마귀와 함께 에드거 앨런 포라고 본세나게 있거든요. 올해가 가기 전에 전권을 완독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건 다 읽고 리뷰 무조건 남기려고요. 포의 전집을 산 김에 TMI를 곁들이자면 사실 저의 취향은 공포 쪽이랑 먼 편입니다. 약간 저의 취향은 괴물들이 좀 악마나 천사 혹은 엘프나 좀비 이런 인간의 형상을 띠는 애들은 좀 흥미롭게 보거든요. 근데 불명확한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인간의 형태를 띈 괴물들 중에서 뱀파이어, 흡혈귀 스토리를 좀 좋아하는데 대표적인 책 한 권이 있죠. 바로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 이 책은 조너선 하커라는 사람의 일기로 시작하는데 조너선은 드라큘라 백작의 성으로 일하러 영국에서 이제 루마니아로 가는 중에 백작이 추천한 한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있는데 승합 마차를 타고 오면 자신의 성에 직방으로 가는 마차를 보내주겠다는 백작의 편지를 받습니다. 호텔을 운영하는 노부부에게 백작에 대해 아는 거 있냐고 물어보는데 노부부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막 성호를 긋는 거예요. 여기서 쎄한 와중 이제 승합 마차 시간이 돼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노부인이 꼭 가야 하냐고 오늘은 성 조지의 날 이브여가지고 자정이 지나면 이제 온갖 악한 것들이 죄다 나온다고 말리지만 하커는 가기 싫어도 일이다 보니 가야 했습니다. 노부인은 이제 안쓰러워하면서 조너선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쥐어주고 마차가 도착해서 몇몇 사람들이랑 이제 승합 마차를 타고 가는데 가는 길마다 동네 사람들이 죄다 성오고 있어가지고 뭔가 찝찝해지거든요. 그 와중 마부의 운전이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마냥 막 빠른 속도로 운전해서 환승구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승구역에서 드라큘라 백작의 성으로 가는 마차를 기다리는데 데리러 온 마부가 뭔가 시커멓고 키도 크고 찰나의 빛 때문인가? 뭔가 눈도 붉게 보이면서 힘도 무지하게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너선은 더더욱 묘한 기분으로 탑승하고 출발하는데 이 마부야말로 핸들링이 아주 장난 없는 거죠. 이 책 표지에 되게 굴곡지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경사에 좀 하드코어한 요 길들을 아주 거침없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막 도중에 늑대 무리도 만나가지고 조너선은 기겁을 하지만 마부의 손짓 한 번에 늑대 무리는 쓸려갑니다. 이 기묘한 이동을 하면서 조너선은 드라큘라 백작 성에 무사히 도착했고 성 입구에는 깔끔한 노신사가 마중 나왔는데 이상하게 입구에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너선이 성 문지방을 넘자 이제 반갑게 악수부터 하는데 이분도 힘이 장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엄청 차가웠는데요. 노신사는 자신이 드라큘라 백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 짐도 들어주고 방도 안내하면서 먼 길 오느라 피곤할 테니 얼른 씻고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는데 백작의 좀 젠틀한 환영 인사에 오는 게 두려움과 의심은 다 놓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가니까 자신의 식사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백작은 이미 먹고 원래 저녁은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대신 혼밥이니까 외롭지 않게 말동무가 되어주는데요. 조너선은 여행서를 풀면서 이제 백작의 인상을 다시 보는데 사람이 뭔가 극도로 창백해 보여가지고 다시 불안이 스물스물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나선은 백장내에 어떤 일을 하러 오게 된 건지, 이 기묘한 박제가 왜 조나선을 자신의 성으로 초대해 극진히 대접하는지, 조나선의 운명은 과연 어찌 되는지, 이야기는 예측이 되지만 재밌습니다. 조나선의 약혼녀 미나의 편지 시점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는 되게 본격적으로 흘러가고, 장편이지만 등장인물들의 그 일기나 편지로 이야기가 진행돼가지고 되게 속도감 있게 읽히게 되거든요. 좀 피가 한 바가지 묘사되지만 징그럽다기보단 그 고딕 소설 특유의 고풍미 있는 문체이고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다음 자랑할 것은 바로 현재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는 절판 책들인데요. 첫 번째로 캐서린 맨스필드의 가든파티 펭귄 클래식 양장본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패브릭 양장본이라서 더 마음에 들어요. 연두색에 이렇게 은박으로 공작들이 있다 보니까 표지가 너무 사기입니다. 뭔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작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가든파티 이 제목만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편 모음집이라고 하니까 읽기에도 부담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좀 나중에 읽긴 할 것 같아요. 일단 소장했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감이 큰 책입니다. 다음은 쇼펜하우어 세상을 보는 방법, 동서문화사 패브릭 양장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책은 원래 의류문화사 사상집 시리즈라고 하늘빛 표지 그걸 사려고 생각했는데 품절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 다른 데 없나 싶었는데 썩 마음에 드는 게 없는 와중 이제 동서 거가 눈에 들어왔는데, 제가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이미 3권 풀셋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건 표지가 대박인 게 쇼펜하우어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구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책이 이쁘긴 한데 좀 두께 보면 선뜻 읽기 좀 빡세 보이긴 합니다. 그치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두 권은 정말 맨날 알라딘 들어가서 책 쇼핑 하길 잘했다 싶을 정도로 최근 들어 산 책들 중에 좀 많이 뿌듯하고요. 현재 저의 책장에도 절판된 책들이 있는데, 먼저 박영택 평론가님의 수집미약입니다. 이 책은 평론가님이 그동안 수집한 물건들, 도구들 혹은 장식품 등 자주 써서 애착이 있거나 아니면 혹은 그냥 이뻐서 소장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질 정도로 소개해 주는데, 교수님들 특징이 박학다식이잖아요. 읽으면서 약간 큐레이팅 받는 기분도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든 물건들이 있으면 따로 표시를 했긴 했는데 되게 미니멀 라이프 지향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단정함이 있어서 무력 없는 사람도 이 책 읽으면 괜히 더 모순적이게 무력이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좋았던 문장 하나 뽑아보자면, 사물은 그것을 건네준 일을 떠올리게 하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추억하게 한다. 그래서 사물은 생을 연장하고 소멸된 순간을 되살린다. 기억을 잊게 온다. 우리는 사물을 통해 비로소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간다. 삶의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고 어린아이와 성인의 간극을 메우며 기억과 감정을 복원하고 발굴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절판돼서 완벽해진 책인 온다 리쿠의 3월은 붉은 구렁을입니다. 표지부터 약간 책 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의 시선이 가는데, 이 책은 4가지 단편이지만 이 4가지 단편 모두 제목에 3월은 붉은 구렁을이란 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장 기다리는 사람들을 추격하자면 주인공 고이치는 직장 선배에게 회장님이 널 만나고 싶다는 다소 껄끄러운 다가의 초대를 받는데, 그 이유가 취미에 독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이치는 까라면 깐다는 직장인의 마인드로 알겠다 하는데, 선배는 잘 생각했다고 거기 회장님 친구분들도 그 다과의 초대에 기대할 정도로 거기 밥이 맛있다고 하지만, 이제 회장님뿐만 아니라 회장님 친구분들도 이제 같이 만나야 하는 고이치 입장에서는 되게 심란하잖아요. 그 와중 선배는 꿀팁 하나를 줍니다. 회장님은 속이는 것을 좋아하니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이게 꿀팁인지 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과의 당일 장소로 가보니까 서재만 막 20개가 넘고 온통 무질서하게 책들이 모여져 있는데, 이 다과에는 매번 3월은 붉은 구렁이란 단 한 권의 책을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읽다 보면 저자가 책 속의 책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지만 뭔가 숫자 4에 대한 강박이 있는 건지 자꾸 4명, 4채, 4가지 이야기, 사계절, 뭔가 이런 4의 숫자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분도 느꼈거든요. 근데 아이디어 하나는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한 책입니다. 그리고 최근 책에 대한 책 이야기 하나 기막힌 거 읽었거든요. 바로 이레네 바예호의 갈대 속의 영원입니다. 소장 중인 안 읽은 책들이 넘치지만 그럼에도 책을 사는데 양심의 가책을 좀 없애준 그런 독서 에세이 찾고 있다면 추천하는데요. 앞쪽에 세상의 정점에 있을 때 과도한 호의란 없다라는 문장과 함께, 과거 책이 기중품일 때 알렉산드리아 왕은 책에 대한 갈구가 거의 광기 수준으로 변했고 자신의 도서관을 아주 꽉꽉 채워야 했었거든요. 반면 현대 지금은 책 구하기가 아주 쉽잖아요. 뭐 도서관이라던가 서점이라던가 인터넷 등등 좀 과잉 정보 시대인데, 그럼 책은 사라질 수 있는가?
여기서 작가나 책은 언제 발명되고 책을 전파하려는 혹은 책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노력의 역사는 무엇이며 어떤 책은 되게 고전불멸이 되고 어떤 책은 되게 허물하게 사라졌는지 얼마나 많은 책이 분노로 인해 불탔으며 어떤 책이 열정적으로 필사되었는지 그 책들은 동일한 책이었는지 이런 책 사냥꾼의 되게 끝나지 않는 모험 이야기를 적은 게 바로 이 책이거든요. 목차부터 두루마기 펼친 것 마냥 흩어져 있는데 소제목들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으로 보던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그 추억을 약간 상기시켜준다고 해야 하나? 부제 이 책의 모험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두껍지만 금방 읽게 됩니다. 1부 그리스 편과 2부 로마 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리스 편 시작이 바로 정보가 알렉산드로스 이야기이고요. 가장 값비싸고 독특한 보물상자에 어떤 진귀한 걸 담냐하면 바로 일리아스를 담을 정도로 독서광이거든요. 이 정보각의 꿈은 자신의 전설을 갖는 것이고 실제로 불멸이 돼서 오늘날에도 역사는 몰라도 정보각 알렉산드로스 다 알잖아요. 이 전설이 소장했던 도서관과 박물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꼬리물기식으로 책에 대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부 로마 편은 부유한 미국의 자본가들을 연상시키는 탐욕스러운 로마의 수집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비디우스 이야기가 꽤 재밌더라고요. 다양한 책과 연관된 소설들도 등장하다 보니 뭐 보레스의 바벨의 도서관 혹은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 혹은 아체베의 더 이상 평화는 없다 브래드버리의 화실 451 에코의 장미의 이름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뭐 노예 12년 체링 크로스 84번지 너무 시끄러운 고독 등 이 중에서 한 권이라도 취향이라면 이 책 또한 뭔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츠바이크의 책번대 맨들을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갈대 속의 영혼을 읽으니까 생각난 책이 바로 다이 시지에의 발자크와 바느질하는 중국 소녀입니다. 1960년대 후반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지식인들을 억압하면서 책을 태워버리고 이제 똑똑하면 오지로 완전 깡시골로 쫓겨나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기를 배경으로 쓴 성장 소설인데 마지막 부분이 좋아서 소개하고 싶은 책입니다. 중국 소설은 제가 이 책이 처음이었는데 좀 구리구리한 묘사가 있지만 몰입감이 되게 좋았고요. 책을 처음 읽어보는 그런 아이들이 등장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발자크의 책을 읽어보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좀 작은 사이즈인데 되게 옹골찬 감동을 주고요. 발자크뿐만 아니라 프랑스 문학도 되게 많이 언급되는데 이 이유가 프랑스인 3명이 모이면 혁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 중국에는 이런 혁명이 필요했던 시기니까 책 속에 프랑스 문학을 많이 등장시킨 거 아닐까 이런 궁예를 해보고 처음에 한 아이가 상당히 미미해 보이지만 마지막에 그 누구보다 가장 크게 성장을 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읽은 게브리엘 제빈의 섬에 있는 서점 이 책도 생각이 났는데 출판사에서 근무 중인 어밀리아는 전임자의 메모를 보면서 한 섬에 있는 서점에 갈지 말지 고민하다가 가기로 결심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가서 이제 서점의 주인장인 AJ를 만나고 서점 주인장한테 자신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소설 한 권을 영업하지만 AJ는 이제 표지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퇴짜를 놓고 되게 무례하게 굽니다. 서점 2층에서 거주 중인 이 양반은 과거 아내를 잃고 현재 알코올 중독이 된 되게 외로운 양반이었는데요. 집안에서 자신의 소장품인 태물레인 에드거 앨런 포가 처음으로 쓴 작품이라 그 가치가 대단한 책이 도난당했고 바로 지인인 경찰에게 말을 꺼냈지만 자기를 알코올 중독자 취급해서 되게 씁쓸해하거든요. 그렇게 AJ는 늘 평범하게 서점에서 적당히 팔고 적당히 욕먹고 적당히 인류에 이뤄가면서 지내던 와중에 갑자기 어느 날 마야라는 2살짜리 어린아이가 문 앞에 유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친모가 쓴 쪽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아이가 책에 둘러싸여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되게 무책임하고 약간 어이없는 그런 메모가 있다 보니까 얼탱이 없고 일단 바로 경찰을 가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 경찰서에 애를 맡기기엔 좀 찝찝해가지고 데려와서 보살피다가 결국 어떤 사이코패스에게 입양당해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변을 당할까봐 자신이 입양하게 되는 되게 츤데레적인 양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나름 처음엔 좀 로코 느낌이 있다가 미스테리가 섞이고 가족 드라마가 펼쳐지더니 결말을 너무 단편 소설처럼 끝내서 약간 아쉬웠지만 책 속에 여러 책들이 등장하고 그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괜히 더 반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읽히긴 읽혔던 그런 책입니다. 책을 접하면 서점을 차리고 싶거나 아니면 작가가 되고 싶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로 갈리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괜히 궁금해지네요. 전 서점 쪽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한번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다음에도 재미난 거 읽으면 바로 리뷰 영상 남겨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